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 규정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26강입니다. 기본 강의 26강. 26강은 거기 밑에쯤 동그라미 2번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은 한마디로 투기를 하려고 중간에 팔아먹는 거죠. 분양받은 다음에 남한테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기가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은 분양질서가 어려지고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전매를 금지하게 되죠. 이 전매 제한하는 그 대상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세 가지입니다. 투기과열주군에서 제한할 수 있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전매 금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인데 공국택지가 아닌 곳에, 즉 민영택지일 때 수도권 지역인데 공국택지가 아닌 곳에 역시 이렇게 제한한 경우, 이 세 가지가 전매 제한 대상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단 아시고 거기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바로 1. 제한 대상. 사업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몇 년? 10년 이내, 10년 체크하시고. 그래서 전매 제한 금지 기간은 최고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령은 이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간은 그 주택을 또는 지위를 그 주택이나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남한테 남기거나 또 알선해도 안 됩니다. 이때 전매가 금지되는데 괄호 열고 시험지 나오기를 매매 걸린다, 증여 걸린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걸립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제한다. 상속은 걸리지 아니합니다. 상속은 걸리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전매 제한 금지에서 상속은 대상이 아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이제 기간은 이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뒤에 표를 다 넣어놨는데 참고로 보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어쨌든 거기 위에 박스에 세 가지, 이게 바로 전매 금지 대상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및 그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 세 가지가 바로 전매금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는 입주자로 선정,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들어있지 주택은 안 들어있어요. 주택은 안 들어있습니다. 2번은 분양가 상한제 제한 주택 따로 있고 및 그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3번도 거기 보면은 끝에 보면 주택 또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인데 1번에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은 안 들어있습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들어있어요. 전매금지 대상에서.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거기 방가를 1번입니다. 요거는 시험지 나왔기 때문에 좀 해드릴게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 모집하여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에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를 말한다. 그 기간 계산은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입니다.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의 날까지 그 기간이 바로 기간이 도달할 때까지, 이 기간이 바로 제한 기간인데 투기과열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간은 박스 하나 1번 보니까
거기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있고 나머지 지역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은 나머지 지역입니다. 동그라미 1번 수도권하고 충청권, 동그라미 2번은 나머지 지역. 동그라미 1번 수도권하고 충청권은 그때는 얼마만큼 제한되는가?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할 때까지 금지가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할 때까지, 이때까지 마음대로 전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뒷부분 말을 주의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보통 2, 3년이면 되거든요. 아파트 친 다음에 2, 3년이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4년이 됐어도 아직까지 아파트를 짓고 있다. 부도나는 바람에 다른 회사가 인수하는 바람에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6년인데 지금 7년인데도 아직도 아파트 짓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돼야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우는 짓고 있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5년이 넘으면 전매 제한에 안 걸린다.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 지역은 1년 지나면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 외의 지역의 경우,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는 강원도 같은 데는 1년만 지나면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좀 걸린 것이죠. 언제까지 못 팔아먹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할 때까지. 다만 5년 넘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안 해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옆에 표가 있는데 275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됐고요. 보시면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수도권의 지역입니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자로 쓰는 지역은 언제까지 제한되느냐? 거기 보니까 나오죠.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의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보통 그래서 6개월의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가 해당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말한데 그냥 분양가 상한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분양가 상한제 아닌데, 분양가 상한제 아닐 때 6개월입니다. 6개월까지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또 6개월 기간까지, 이때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투기과열 지구는 수도권하고 아닌 지역하고 두 가지로 있었죠. 수도권하고 아닌 지역하고 수도권하고 충청권이었죠. 이때 충청권. 그 다음에 아닌 지역. 분양가상은 복잡한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펴보시면 되고, 수도권 외에 이건 얼마라고요? 6개월이라고 했죠. 6개월.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하는 날부터 6개월 도달하고 6개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때까지가 전매 제한 금지 기간입니다. 근데 시험제 뭐가 잘 나오냐? 특례가 나오면 특례 나올 수 있어요. 특례. 그 예외적으로 중간에 팔아먹어도 안 걸린다. 그 뜻입니다. 원래 전매하다 걸리면 얼마의 그 형사처벌 받느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거기 괄호 3번 전매 제한 특례, 요거는 처벌 안 받는다, 봐준다. 그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에 해당해서 입자로 승인된 자 또는 분양가 상한제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 공택지에 해당되는 주택을 갖다가 공급한 자가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해서 먹고 살려고 또는 병원 가려고 등등등 치료하려고 이럴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때는 전매 제한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않게 되는 거가 뭐가 나오냐? 위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스 안에 7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1번하고 거기 3번이 많이 나왔어요. 1번하고 3번 보겠습니다. 1번, 3번. 1번 봅시다. 예외로 괜찮은 겁니다. 세대원,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원 구성을 말한다. 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다른 광역시입니다. 같은 광역시가 아닙니다. 같은, 동일한이 아닙니다.
다른 입니다. 같은이나 동일한이 아니다. 동일한이 아니고 다른입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등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빼고 수도권은 안 쳐준다. 동그라미 2번 상속에 의해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 3번이 많이 나왔는데 외국 나가는 겁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몇 년 이상 해외 처리할 때 2년 이상 기간 해외 체류할 때 2년 이상 기간 이거 많이 나왔어요.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7번에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일부를 누구한테 증여할 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를 자의 부인이나 남편한테 줄 때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3번 주로 보시고 나머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매택의 우선 매입. 그래서 이제 이걸 전매하는 걸 들켰단 말이죠. 들키면은 어떻게 하냐. 한국토지특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 너 전매했지? 내놔! 해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살 수 있다고요? 한국토지특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전매하는 걸 발각했을 때는. 다섯 번째,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뭐냐면 이렇게 전매하지 말라라고 부기등기 해놓습니다. 이건 전매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부기등기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어느 것이 부기등기 대상이냐? 요거하고 요거만입니다. 이 셋 중에서 전매하지 마세요라고 부기등기 대상은 어떤 거냐면 2번하고 3번 요것이 부기등기 대상입니다. 이거는 부기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투기과일지구는 부기등기 대상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짓는 거 이게 바로 부기등기 대상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럼 어떻게 언제 부기등기 하느냐? 대지는 부기등기 안 합니다. 대지는 부기등기하지 않고 주택만 부기등기하게 되겠습니다. 봅시다. 2번 방가로 1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만 하게 되는데 언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동시에 하게 됩니다. 부기등기에는 거기 뭐라고 써놓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후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특공사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를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 이렇게 팔아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부기등기 해놓습니다. 이때 부기등기 대상은 언제 부기등기 한다고요? 대지는 안 합니다. 주택만 합니다. 언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매 제한 대상 중에서 2번, 3번만 부기등기하는 것이지 1번은 부기등기 아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6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 효력 강제 취득입니다. 즉 뭐냐? 이렇게 전매하지 말라는데 전매했단 말이죠. 이때 어떤 그 불이익이 정해질까? 그 위반자한테 불이익이 가해질까?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매가 이루어지면은 뺏어가는데 이때 뺏어갈 때 어떻게 하냐? 사업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합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돌려준단 말이죠. 너 이 돈 냈지? 돈 다 가져가. 그래서 이자 조금 붙입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붙입니다. 그걸 돌려주게 되면 설사 저쪽에서 등기를 넘겨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절로 그 지급한 날에 사업체가 해당 입자로 순된 지위를 취득으로 보며 돈만 주면 권리가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죠. 한국토지특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 매입 비용도 같은 이유로 같다. 어쨌간에 한국토지특공사가
전매할 때 우선 매입할 때하고 똑같단 말이죠. 전매하는 경우에 한국토익대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매입할 수 있는데 이 금액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납부된 입주금에다가 정기예금 이자를 조금 붙여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급한 날에 등기 여부를 떠나서 권리가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신고 포상금. 전매하는 걸 찔렀다. 내부 고발자.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누가? 시도지사가 보상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누가? 시도지사가.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지금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이게 얼마냐면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규칙에 하면 1,000만 원 이하를 갖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공급규제제도 제2절. 주택의 분양가격의 제한,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 새로 생긴 제도죠. 분양가를 마음대로 높이 받지 말고 요 금액 정도 받으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단 말이죠. 이거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것이 그 사업체들한테는 건설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풀어달라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완전히 풀리지 못하고 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일부가 풀리게 됩니다. 일부가 풀리게 되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일부가 풀리게 됩니다. 즉 공공택지 아닌 것에 지었을 때, 민영택지에 지었을 때, 공택지가 아닌 곳에 지었을 때 특별히 아파트 값이 뛸 우려가 있다. 이럴 때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걸리고 공택지가 아닌 곳은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립니다. 다만 이제 공택지 아닌 곳에 지었는데 민영택지에 지었는데 상승 우려가 있다. 이럴 때만 분양가 상한제 걸리고 또 공공택지는 무조건 다 걸립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공택지에 지었든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 지었든 다 한마디로 공공택이든 민영택이든 간에 다 분양가 상한제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조금 풀어줬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민간주택, 민영택은 일부는 걸리고 일부는 풀어줍니다. 즉 공공택지는 계속 걸리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지은 거는 민영주택은 아파트 값이 뛸 우려가 있는지만 분양가 상한제 걸리고 나머지 건 풀어놨습니다.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1. 적용 대상. 사업체가 38조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중에서 다음 어느 안에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이걸 뭐라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라고 부르죠. 그 기준은 나중에 나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게 뭐라고요? 첫째, 공공택지에 지었을 때. 공공택지에 지은 건 다 걸립니다. 두 번째, 공공택지가 아닌데 그 다음 표 제일 위에 니은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공공택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야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데 그래서 공공택지 지은 건 다 걸리고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했을 때 이때 분양가 상한제에 걸립니다. 분양가 너무 높게 받지 말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지금 얘기한 거 말고 지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기역, 니은, 디귿은 기역, 니은, 디귿은 원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하고 상관없다. 안 걸린다. 그 뜻입니다. 안 걸린다. 기역 뭔데? 도시형 생활택. 도시형 생활택은 안 걸립니다. 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한 특별법에 따른 곳이죠. 이곳에도 안 걸리고 세 번째 관광특구인데 높은 건물 몇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50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 이 세 가지는 아예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다. 이 세 가지 아예 원초적으로 안 걸립니다. 기억하세요. 괄호 2번 분양가의 구성입니다. 분양가는 자,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이 땅값하고 A가 땅값이다. B는 건물값이 되겠죠.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는 땅값하고 건물값으로 구성됩니다. 이 땅값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택지비라 부르고 건물값은 건축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읽어볼까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가죠. 그럼 땅값, 택지비 봅시다. 택지비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분양가 구성할 때 택지비, 땅값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1. 공공택지는 그대로 다 인정해 줍니다. 공공택지는 매입한 금액 거의 다 인정해 줘요. 읽어볼까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해당 택지의 공가격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가격 인정하고 거기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다가 뭐 금융비용 같은 거 플러스 시켜서 거의 다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공공택지는 그대로 가격을 거의 다 인정한다. 그 가격에다가 뭐 관련 비용, 금융비용 같은 거 같이 포함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2번이 문제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거. 공공택지가 아닌 거는요. 원래 공공택지가 아닌 거. 민간택지인 경우도 역시 그 가격을 매입금액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믿겠다. 니네들 뻥튀기 못 믿겠다. 그냥 어떻게 가격을 하냐? 공공택지가 아닌 거. 민간택지는 미안하지만 니네들이 그 매입한 가격을 안 쳐주겠다. 어떻게 하겠냐? 감정평가 금액을 하겠다. 감정가로 하겠다. 감정가로 가격을 치워주겠다. 낮게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자들 반발이 많겠죠. 어쨌든 공공택지가 아닌 거는 감정가로 합니다. 뻥튀기 못하도록. 읽어볼까요? 2번 공공택지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뭐 금융비용 같은 거 좀 붙이겠죠. 어쨌든 간에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좀 붙입니다. 그러면 그 누가 사업체가 굉장히 그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조금 더 투명성이 있을 때는 그 매입 가격을 해줄 수도 있다. 어떻게 오냐? 다만 택지 매입 가격이 다음 항목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매입 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정은 그냥 매입 가격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주겠다는 말이죠. 매입 가격 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가격을 어떤 경우일까? 거기 기업, 민사집행법, 국세직수법 등에 따라서 경공매 낙찰 가격. 경매나 공매는 술수를 못 부리잖아요. 그 가격이 그대로 인정한단 말이죠.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즉 이게 뻥튀기 하려면 서로 소위 말해서 민법 총칙상 허위통정해야 되는데 한쪽이 공공기관이니까 허위통정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세 번째,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장부에 택지 거래 가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럴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그 매입 가격으로 쳐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이럴 때 세 가지 경우에 매입 가격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쳐주긴 쳐주는데 무조건 또 매입 가격으로 다 주는 건 아니다. 너무 가격이 낮으면 못 해줄 수 있다. 뭐냐? 가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즉 매입 가격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쳐주는 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즉 이는 거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금액. 그러니까 이 매입 가격을 투명하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금액의 100분의 120 넘어서는 안 쳐진다는 얘기입니다.
100분의 100이 20% 이상 넘어서는 안 쳐준다. 또는 개별 공시가 100분의 150에 상당한 금액 이내.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의 100분의 120이거나 이내이거나 개별 공시가 100분의 150 이내 범위 내에서만 이걸 쳐주는 것이 투명하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입가격이 다 쳐주는 거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뭐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건다? 공공택지가 아닐 때는 브레이크를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허위 통지해가지고 민간 택지 갖다가 원래 2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300만 원을 받았다, 평다 이런 식으로 막 뻥튀기 할까봐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넘어갑시다. 그럼 건축비는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땅값 얘기했고 건축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비는 분양가격 구석 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이를 갖다가 기본적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합니다. 이게 건축비입니다.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 등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어서 2번 분양가격의 공시. 이게 소위 말해서 분양가 공개 얘기예요. 분양가 공개. 분양 공개는 일단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공택지에 지은 건 다 공개합니다.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다 공개합니다.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공공택지가 아닌 거는 공개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즉 아파트가 막 뛰는 지역 이런 데만 공개합니다. 보겠습니다. 1번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공시입니다. 공공택지는 다 공개합니다. 사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정액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다음 내용을 분양가를 공개한다. 다 공개합니다. 다만 이 공공택지는 믿을만하기 때문에 공개 내용이 거의 간단해요. 1번, 2번, 3번, 4번 4가지 공개하면 돼요. 반면에 공공택지 외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공개는 이 경우는 못 믿기 때문에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정한 지역만 공개되는데 특별히 투기과열지 같은 데만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 공개할 때는 자세하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몇 가지 7가지 내용이 나오죠.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등에서 7가지 공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등은 법 38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문에 따라서 분양가를 공개한다. 예, 그래서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만 기준에 해당할 때만 공개합니다. 뭐 투기과열지 같은 데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어서 옆 페이지입니다.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역미 해제. 그러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어떤 지역을 아파트 같은 게 막 튀는 지역을 지정하게 되겠죠? 그런 지역을 지정하게 됐죠?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38조 2 1항 2호에 따라 거기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 기타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는 이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거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뭐냐? 밑에 밑에 나오죠. 1. 지정하는 날에 달에 직전 월일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거기 매매가격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일 때. 두 번째,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됐을 때.
세 번째,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이 세 가지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뭘 거쳐서 그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원은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의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지정지역을 관한 시장군수한테 내용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 알죠. 이 경우 시장 등은 사업자락은 입주한번지 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니까 전매가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시장군수가 입주한번지 공고 할 때 하도록 시킨단 말이죠. 사업자한테 시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다. 그럴 때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해제를 해야 된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특별히 해제에 있어서 동그라 6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의사, 시장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됐다. 아파트값이 안 오른단 말이죠. 또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이 경우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며칠 내? 40일 이내에 거기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40일입니다. 40일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0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과연 이 분양가가 제대로 된 건가? 등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는데 원칙은 누가 드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드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업자가 공공기관 내친구일 때는 자기네가 직접 직속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공공기관 내친구일 때는 자기네가 직접 두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설치,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장 등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 날부터 20일 이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인 경우는 즉 내 친구인 경우는 직접 해당 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맞죠? 그렇게 되죠. 기능, 시험지에 나온 적도 있고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지에 기능에 들어가지 않는 것, 즉 심의사항이 아닌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거기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특별히 시험지에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절성 여부. 이걸 살짝, 이거 시군구잖아요. 시군구. 근데 살짝 시도별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구별이 되겠습니다. 또 4번도 주의하세요. 제2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예정 상한액 산정의 적절성 여부. 1종이 아니라 2종입니다. 2종은 평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 이걸 분양받기 위해서 채권을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 중대형 아파트 안 사지만 옛날에 그럴 경우에 이 상한액이 얼마인가 사들이는 금액을 갖다가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심의한다는 얘기죠. 주요한 것은 1종이 아니라 2종입니다. 2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예정액입니다. 2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예정이 되겠습니다. 남이 하시고요. 괄호 3번입니다. 효과, 시장 등은 입주와 모집할 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성입니다. 구성.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나올 수 있어요. 올라가 봐서 구성입니다. 거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쭉 가서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시켜야 된다. 이때 위촉, 시장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자를 갖다가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장은 시장 등이 민간위원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하는데 그 위촉 대상 있잖아요. 그거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해가지고 조교수 이상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조교수 이상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입니다. 법학, 경제학 해가지고 조교수 이상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거기 니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서 감정평가사 등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토목, 건축 분야, 주택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리을 중요해요. 리을도 꼭 알아놨어요. 소장, 주택관리사로서 소장직에 몇 년 이상 근무한 분? 5년 이상 근무한 분이 바로 여기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없어요. 거기 주택관리사는 들어있어요. 주택관리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분입니다. 소장직에. 이 내용 4가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기도 아셔야 돼요.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이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다른 데도 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임기가 3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2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2년입니다. 여기는 2년. 분양가 심사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여기 연임할 수 있다. 회의. 거기 2번입니다. 회의 5번에 2번. 시장 등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줘야 된다. 2일 전까지입니다. 세 번째, 회의의 의결 정족수입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통 국회가 거의 같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볼까요? 넘어가서 6번. 위원회 회의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 의결인 경우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 이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시망회 할 때 좀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억제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중요한 편이죠. 투기 과열지구. 쭉 보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일정 지역을 뭐라고 한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주관식 단답형 나온 적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죠.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지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등등등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정 절차. 1. 의견 청취와 협의. 이거 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해제할 때는 시도의사 의견을 들은다. 시도의사 의견 든다. 이거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의사 의견 듣고 반대로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입니다.
의견 듣는 게 아니라 협의해야 된다. 아시기 바라고 공고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지정의 해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4번 지정의 해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었다. 이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해야 되겠죠. 재검토. 이 지역을 계속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인가 아니면 해제할 것인가를 누가 재검토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년마다? 1년마다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수집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재검토해야 되고 결과를 갖다가 지체 없이 만약에 해제되겠다 이럴 때는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해제 요청. 걸어서 한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시도의사, 시장 등은 지정권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한테 우리 동네 이제는 아파트가 안 오르니까 해제시켜주라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요청받았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며칠 내 40일 체크.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해제비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이제 더 이상 투기과열지구일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투기과열지구였고 주가시도 나온 적도 있고 객관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6강을 끝내고요. 자, 27강은 바로 옆에 임대주택의 건설 있죠? 임대주택의 건설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27강에서 뵙겠습니다.